아마 외부에서 이제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 뭐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한다는 말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쓴뿌리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법원 상담 한 1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인들 좀 만나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는 좀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 간에 좀 정말 행복하고 그 서로 상처를 덜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 목사님이 저를 불러 주셔가지고 이제 감사드리고 그 목사님이 전화로 저한테 좀 그 제목을 뭐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라고 해달라 했더니 좀 살짝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웃으셨어요? 뭐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그러면 그까이 거 대충 아무나 하는 거로 생각하셨는지 아까 목사님 그 목회실에 보니까 목사가 행복해야 뭐 성도도 행복하고 이런 걸 봐서 아 이제 같은 생각이구나 했는데 사실 우리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그냥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짧은 시간에 강의지만 다는 못하고요. 사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라고 했는데 크게 보면은 그냥 가족관계 건강한 가족관계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게 사랑에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가족 간의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 집안에 여러분 화초 키우고 계시죠? 화초도 그냥 뭐 예쁜 거 사서 집안에 들여다 놓으면 그냥 저절로 큽니까? 아니죠. 물도 줘야 되고 햇볕도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또 햇볕 주면 안 되고 막 그 사랑한다 예쁘다 말도 해야 되고 어떤 실험을 보니까 밥 실험을 했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준 밥하고 막 미워한다는 말을 해준 밥하고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물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집안에 화초 키우듯이 열심히 가꾸고 이제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 좀 해주실래요? 오늘 주로 하는 강의는 이거 다는 못 다뤄도 핵심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전 4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좀 놓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행복한 그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가정의 달에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하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요즘은 또 뭐 다문화라 그래가지고 그 뭐 부모님하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고 다양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부모 역할 여기 보니까 연세가 지긋한 분도 계시고 지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뭐 부모처럼 보이는 분도 계신데 본인한테 좀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딴 사람 이야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또 공통분모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로 봤을 때는 뭐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의사소통하는 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이 대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꼭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여기 제가 그림을 하트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싸우는 그런 시인데 가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속으로 다 답하고 계십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보라색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뭐 직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화목. 늘 화목하십니까? 혹시 짝지가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짝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다행이시네요.
예, 한쪽은 화목하다 하는데 한쪽은 아니라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이렇게 뭐 외부에 뭐 부부 집단 상담이나 강의를 나가면 가족 하면은 등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등산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힘들죠. 룰러를 하려면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원수지간 뭐 이런 거, 전생의 원수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 맘대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파란 글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여기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이 뭡니까? 조건 없이. 예. 만약에 자녀라면 너가 공부를 잘하니까, 또 서로 배우자 간이라면 뭐 당신은 나를 잘 대해주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조건을 걸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나도 사랑을 받으면 좋죠. 근데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사랑을 준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예. 두 눈을 커다랗게 뜨라는 말은 정말로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한평생 살아갈 만한 사람인지, 예.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대화나 이런 것 등등 나하고 정말 코드가 맞는 사람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배우자 선택을 잘해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연애할 때 1년을 지내보고 배우자로 선택하라 할 정도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 결혼 후에 한쪽 눈을 감아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배우자로 선택할 때 어떤 동기로 이 사람이면 정말 일생을 같이 할 만하다 하고 배우자로 선택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1+1으로. 그 보면은 그래요. 이혼하려고 하는 그 커플들 만나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이 배우자를 어떤 면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게 됐냐고. 그럼 좀 당황해 하시거든요. 이혼하려고 상담하러 왔는데 무슨 매력을 느껴서 배우자로 선택하게 됐느냐는 역질문을 하면은 한참 생각하면서 좋았던 점을 떠올려요. 근데 굉장히 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좀 챙겨주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진취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나를 맡길 수 있겠다. 뭐 물건도 아닌데 나를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이란 말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지만 알고 지쪼대로 하고 상대방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하는데 사실은 속은 게 아니거든요. 배우자 선택할 당시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한테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 말처럼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사람이니까 약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하게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면 내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강점은 뭔지, 거꾸로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약점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잘하는 점만 보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해라는 거죠.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강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는 말이, 상대방이 허물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하고 잘 지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며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십니까? 근데 사실 자녀한테 욕심을 참 많이 내시죠. 아이가 학교에서 한 85점 정도 맞았다. 그럼 아이고 애썼다 수고했다 하십니까?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되겠다. 바로 이제 욕심을 내죠. 그럼 아이는 좀 좌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85점 받느라고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대화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85점 받느라고 되게 애썼다. 그렇다고 그 말한다고 아이가 85점으로 주저앉을 거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노력한 거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절로 생기는데, 85점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점 받아라 하면은 좌절하게 된다. 왜 만족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랑하고 이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는 만족하고, 우리가 보통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집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역지사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대를 갖는 거는 좋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라는 거. 자녀의 자존감을 오히려 해치는 태도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측면을 쓰다듬어 주어라. 예, 이게 정서적인 측면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잘 살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서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건강하고 훌륭한 가족은 그 구성원이 위로받고 싶을 때를 알고 제때 위로해 줄 수 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에서 강요하는 질서에 구성원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가정에서는 사회적인 잣대를 들이대 그 질서를 다시 강조하기보다는 상처받거나 허전한 구성원의 마음을 채워줘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떠세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왠지 저 커플은 손을 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배우자나 아이들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속상한 일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더 속상해가지고 오히려 핀잔을 주거나 상처 주는 말 할 수가 있죠. 네가 좀 더 잘하지. 네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가 그랬겠나. 네가 뭔 잘못했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처받거나 허전한 구성원의 마음을 채워주라는 거죠. 참 속상하겠다. 니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공감이라 그러거든요. 마음은 그렇죠. 좀 잘하지. 왜 바깥에 나가서 그런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듣는 나도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잔소리하거나 심지어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분명히 전에 말했지. 그러지 말라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넘어진 사람을 다시 또 넘어뜨리는 이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인 측면을 쓰다듬어 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는 거죠. 제가 집단 상담할 때 어떤 집단원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가족을 남처럼 대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웃집 남자나 이웃집 여자나 또 다른 집 아이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야단치고 그렇게 안 하죠. 이해하는 듯하고 격려도 해주고 하지만 사실 내 아이나 내 가족한테는 내가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잘하지 그러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잣대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자기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변명이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듣기와 말하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했는데,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데 왜 이럴까요? 제 남편이 앉아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아닐 거고. 위에 옷을 조금 벗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짱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생활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무슨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서 참 상처를 많이 줘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 듣기와 말하기 기술. 잘 듣고 잘 말해야 됩니다. 말하기 듣기가 아니고 여기는 듣기와 말하기라고 그랬죠. 그 한자로 거룩할 성자가 있는데 제 이름이 이제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거든요. 원성이할 때 성자가. 그 거룩할 성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귀이변에 입구자 그 다음에 어떤 왕자 해가지고 잘 듣고 말하는데 어뜸이 되면 성인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거룩할 성자에. 근데 우리가 뭐 말하기 듣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지만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하면서 특히 가족원들 간에 잘 들으세요. 상대가 배우자가 말하거나 내 자녀가 말하거나 부모님이 말할 때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내 버벅거리는 게 지금 반응을 안 해줘서 이런 건가? 남탓하는 거죠.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왜 남 탓을 합니까? 그죠? 잘 듣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나는 근데 잘 안 들으세요. 뭐가 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면 상대가 말을 할 때 온전히 내가 그 사람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말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공격을 할지, 뭐라고 방어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내 머리 굴리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줍니까? 대부분 말을 자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니와 내 말 자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뭐냐면은 듣는 것만 잘해도 상담자가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상담 한 50분 하는 동안에 내담자가 하는 말이 거의 한 40분 정도 되거든. 어떤 분은 막 청산유수처럼 줄줄줄줄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필요한 코멘트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일어날 때 어떠냐 그러면 속이 후련하다 그래요. 속이 후련하겠죠. 가족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말하려면 됐다.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간에는 아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좀 말 좀 하려면 됐다. 그만해라. 내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억울해하고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화가 뭐냐? 말 좀 하다가 대놓고 화내는 게 이제 대화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 여러 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할 때 무슨 말하는지 집중해서 그걸 경청이라 그러거든요. 경청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정서적인 측면을 아까 쓰다듬어 주라 그랬잖아요. 힘든 이야기하면 그래 진짜 니 힘들었겠네. 니 진짜 억울했겠다. 진짜 속상했겠다. 그냥 립 서비스 말고요. 정말 내 영혼을 담아서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니면 또는 좋은 이야기 얼마나 기뻤을까. 어떤 부모들은요 애가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그만해라. 방정 떨지 말고라든지 경상도 말 특유의 그거 뭐 기본이지 뭐. 내가 애가 학원에서 공부를 좀 잘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적 좀 좋게 받았다. 실제 제가 이제 그 상담한 사례인데 아이가 막 학원에서 95점을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때 이 아빠가 너무 냉정하게 그 뭐 자랑이라고 하냐? 내가 돈 다 대줘가지고 네 학원 다녔는데 그것도 못 품어요. 그게 바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지하에
소위 말해서 이제 쫑꼬를 준다 해야 되나 전문용어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아, 내 아버지 학원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는 공부 잘하나 봐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 진짜 아버지는 정말 내 마음 모르네, 그렇게 말로 상처를 준다는.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내가 뭐 이만큼 해주는데 지가 저 정도는 해야지, 뭐 100점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또 이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혼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쌍둥이 동생이 있었지만 그렇게 도와준 아버지 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이렇게 혼자 해결해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은 독립심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독립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저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특히 나는 내 아버지한테 도움 못 받았는데 나는 이만큼 도와주는 지가 저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아들한테 굉장히 칭찬이 인색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밀어주는 아버지 만나서 자기도 노력하면은, 야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좀 자뻑도 하면서, 야 난 내 같은 아버지가 어딨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니도 잘하고, 야 참 좋다 으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자랑하지 마 이렇게 딱 인색하니까 아버지가 자녀한테 뭐 질투를 느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냥 그거는 껌값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아이한테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을 때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 공감적 경청 또는 적극적 경청이라거든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내가 그대로 그 사람 마음을 같이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기뻐하면은, 상대방이 기뻐하면은, 야 정말 좋겠다. 야 너 어째 그렇게 했어? 야 니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뭐라나 초를 치는 부모들 있잖아요. 초를 치는 사람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너무 나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슬프거나 화가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튜닝이라 그러거든요. 조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게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잘해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너무 객관적인 정보만 듣지 말고, 야, 네 감정이, 네 마음이 참 어땠겠나 이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어떤지 잘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슬픈지 속상한지 화가 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감정도 알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 말도 잘해야 돼요. 우리 뭐 속담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감다. 예, 감사합니다. 집중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예. 말을 할 때도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시작.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도록 한다. 일단 어떤 사람들은 비난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평가하는 사람,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잘했네, 잘못했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나 봐요. 어떤 사람. 특히 이제 남성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자기 이야기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 듣고 있나요? 아니죠. 전도사님 어떻게 하세요? 전도사님은 잘 들어줄 것 같아. 그래? 예? 예? 예. 잘 듣고만 있어요. 아니면은 뭐,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어때요? 배우자가 뭐, 아니면 아이가 이야기하면은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가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잘 듣기만 하시는지. 근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바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속상했어. 그러면은 아니 속상했겠다. 뭐 같이 좀 욕도 해주고 하면 되는데, 누가 그러대 데리고 온나라든지 네가 잘못했대라든지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라든지 그럼 진짜 그 공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물어보는 게 낫지. 네가 그러려고 그랬지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땠는지 물어봐 주는 게 오히려 그게 잘하는 대화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 감정, 당신이 어떻다 이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은 이래.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잘한다 지금 몇 시고 우리 교인들이라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들어오지 마라 한다든지 나가라 한다든지 잘한다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당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내가 당신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나중에 막 화가 나게 돼. 정말 늦게 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그럼 나도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기다릴게. 아니면 그냥 잠이라도 먼저 잘게. 뭐 이래야 되는데 열받으면 또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열받을 때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안 하고 뭐 한마디로 잘한다 몇 시고 말라왔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전달법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느껴. 당신의 행동이 이럴 때 나는 참 속상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서로 부부가 왔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부의 말을 제가 통역을 해줘요. 서로 뭐 영어를 써서 외국어를 써서가 아니라 한국말들을 하는데 서로 다 말이 안 통한다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혼 그 상담한 커플도 17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혼을 앞두고 대화를 해봤다는 거죠. 평소에 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대화를 꺼리냐?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또는 부모 자녀들이 보면은 우리는 말만 조금 섞으면 화를 낸다. 그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 나도 모르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내 마음, 내 감정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가족만의 행사를 만들고 즐겨라. 예. 물론 거창한 행사를 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일이나 가족기념일 혹은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삶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행사에는 가족이 모이고 서로 사랑을 느끼도록 조촐한 행사를 갖는다. 무슨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 특별한 기념일을 정해 공유할 수 있는 추억, 기념거리를 만들자. 예. 여러분 혹시 뭐 기념일을 만드시나요? 어떠세요? 뭐 결혼 부부가 아니면 뭐 결혼 기념일 또 생일 이 정도 외에는 뭐 혹시 뭐 기념일이 있을까요? 근데 기념일을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족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저도 결혼 생활 지금 한 34년 되고 지내오면서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특별한 그 의미 있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있는 날에 제가 하나 그걸 말하다 보니 그걸 못했네요. 제가 전문 상담사 1급이 되고 슈퍼바이저가 됐을 때 저는 그 뭘 챙기지를 못했네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그게 꼭 가족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나 혼자라도 그 의미 있는 날에 가족원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수고했다 그러고 격려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서로 더 돈독하고 화목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모든 간에 삶의 단계를 거쳐간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뭐 가만히 누워 있다가 뭐 좀 뒤집기 하고 기고 그다음에 조금 아장아장 걷고 그러다가 뭐 어린이집에도 가고 초등학교에도 가고 이타 등등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참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거를 가족원들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기념식이 있을 때 그런 의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생일도 안 챙기고 결혼기념일도 안 챙기고 그냥 넘어가는데 뭐 생일이 별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미를 둔다는 거죠. 왜 의미를 두느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네 가지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복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뭐 퀴즈는 아니지, 상품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갈까요? 예? 사랑에 대해 무조건적인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셀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 평가하고 비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라서 온전히 너라서. 우리는 여기 또 교회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언제 하나님 나라로 불려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내가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한테 베풀어 주신 가족 안에서 제가 참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서 조금 글썽거리는 거 좀 눈치채십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다른 집하고 비교하고 다른 배우자, 다른 자녀들 비교하면서 내가 속상해하고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불만을 가지고 산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물론 가족원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나한테 주신 그런 역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가정주부든 뭐 직장에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데 감사함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거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죠. 나는 나다 하는 자존감.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 비교하는 사람 참 많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비교는 금물이에요. 정서적인 학대라 그러거든요. 자녀한테 욕심내지 말라는 말이 자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는 부메랑으로 돌아서 부모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집 아버지는 뭐 이거 해줬다는데 다른 집 엄마는 이렇게 해줬다는데 그러면 엄마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속상해서 니건 그 집까지 살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의 그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런 뭐 분복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말하면 어떤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의 가정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한다면 그게 행복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도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서 그런 점들이 모여서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행복이 뭔가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소중한 사람하고 같이 웃을 때 뭐 자연에서 뭐 아름다운 향을 맡을 때 여러 가지 찰나적인 순간들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 그게 모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많이 누려서도 아니고 어떤 뭐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느끼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견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스스로도 선물도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선물도 큰 게 아니라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 뭐 꽃을 좀 사준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한 끼 먹는다든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왔다 가는 생명이 아니라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습에서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저 어르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 강의하는 거 쓰고 계신 거죠? 딴 거 쓴 거 아니시죠? 네. 기록을,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을 쓰다듬어 줘라. 가족이 뭔가 힘들어 할 때, 정말 그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격려만 해줘도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한 예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상담한 건데 아들이 큰 아이가 아들이고 이제 고2고 동생이 여자아이인데 이제 중3이에요. 근데 여동생은 이제 그 공부를 잘하고 반에서 막 1등도 하고 학교 대회에서 이렇게 상도 받고 상금도 받으면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해요. 뭐 딸은 정말 좋아하는데 아들은 뭘 해줘도 금방 그 실적 내고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믿음이 안 가는 아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도 이제 공부한다고 동생한테 뭘 물어봤대요. 그게 영어인지 수학인지 국어인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게요? 말씀해 보실 사람. 오빠가 동생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했게요? 닌 그것도 모르나? 또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최근 관계상 제가 할게요. 그 아버지가 한 말. 잘한다. 동생한테 그걸 다 물어보고. 닌 동생한테 물어보나? 그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빠가 동생한테 뭘 물어봤다. 학습에 관한 걸. 아버지는 속이 상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수정을 해줬죠. 동생한테 물어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네가 알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도 알려고 동생한테 물어보고 말고가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지도 조금 쪽팔리고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이한테 네가 알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그게 빈정거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한다 하는 거하고 잘한다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 애쓰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니까 이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이 무슨 일이고 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뭐 이런 말이 있나 하는 정도로 좀 충격적인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애쓰는데 초점을 둔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우리가 뭐 말로는 격려를 잘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칭찬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을 때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시키는 대로 했네. 근데 격려는 뭡니까?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가 조금 안 좋다든지 실수도 한다든지 그럴 때 니 잘하려고 했는데 진짜 속상했겠다. 니 그래도 이만큼은 노력을 했네. 그게 격려라는 거죠. 그럼 그 격려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격려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애는 울어버려요. 너무 이런 게 긴장했는데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우리가 그 마음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야 알지. 이심전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거 하나로 왕 울어버린다든지 긴장이 해소된다든지 그러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마음 편하게 가정이라고 있는데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곳이 집이 아니라 정말로 반겨주는 거. 내가 잘했으면 막 격려 같이 기뻐하고, 잘못했다거나 뭐 실수했을 때 속상한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그게 이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가족은 어떻습니까? 뉴스 보면은 동생이 막 누나를 죽이는 사건도 있고, 그런 좀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맞죠, 목사님? 예,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족의 정서적인 측면을 쓰다듬어 주는 거, 공감해주고 격려하고, 그 쉽지는 않거든. 어쨌든 조금씩 그러면서 작은 성취가 필요해요. 부모 역할 효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 정말 부모 역할 못하겠어,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좌절감 느끼고. 근데 부모가 먼저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자녀들하고 잘 지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 스스로 좀 자뻑도 하고, 아이들한테 말할 필요도 있고, 배우자끼리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어떤 그런 기념일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일이라도 뭐 파티도 하고, 파티도 뭐 성대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 그 어떤 형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된, 마무리할 시간이죠. 네. 뭐 기타 뭐 대화 방법 이런 거는 다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좀 강조를 할게요. 아까 부모 역할을 좀 다루겠다 했는데, 바람직한 부모 역할은 바람직한 부부 관계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한 십수년에 이혼 상담하면서 많이 완전히 절감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도 자녀 앞에서 우리 부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막 싸우고 서로 헐뜯고 한다면 자녀들한테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기본 정신은 그래요. 자녀 앞에서 어떤 아이가, 제가 중학생 상담, 법원에서 이제 부모님이 재판 이혼 상담하는데 아이를 저한테 보내서, 그때 아이가 중2인가 중3인가 남자아이였는데, 법정에서 이제 미성년 자녀한테 네가 누구랑 살 건지 물어보기가 너무 냉혹하니까 일반 이제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위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이제 좀 청소년 아이들이 좀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참 쉽지가 않아서 제가 감정 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20장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20장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선입견으로 부모가 이혼하는데 야가 뭔 그래 부정적이겠지, 힘들겠지 하고 부정적인 카드를 줬더니 씩씩씩씩 보더니 없대요. 자기 마음에 일치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띠용 해가지고 응?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골라볼래? 하고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줬어요. 근데 2장을 골라요. 그래서 얘가 골란 감정 카드가 뭐냐면은 속이 시원하다, 그 다음에 평온하다. 그러니까 내가 야라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혼하는데 이 감정 카드를 놀래서 선생님 좀 놀랬는데, 그랬더니 이유를 좀 말해줄래? 그랬더니 부모님 늘 싸웠는데 이제 이혼하고 나면은 그 꼴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평온할 것 같다. 그 말 듣고 참 제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래도 미성년이면 한쪽 부모가 이제 한쪽 부모는 너를 키우고 한쪽 부모는 못 키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아빠하고 살고, 동생은 엄마하고 살아야 된다고, 찢어져야 된대요. 가끔씩
그 가족들 간에 싸울 때 뭐 너무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찢어지자. 니는 어디 가고, 니는 보육원에 가고, 니는 어디 가고, 뭐 아빠만 찢어지면 됐네,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가 안 되죠. 완전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상담 사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가? 쇼윈도 부부 말고요. 그럴 때 진정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동생하고 싸울 때 싸우지 말라는 그게 말이 먹히지. 부모님은 늘 싸우면서 뭐 우리 보고 싸우지 말아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부모 역할을 열어주셨네요. 예. 그래서 부모 역할 진하게 해놔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부모 역할을 하는데 파트너다.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막 그 방해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오히려 헷갈려 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의 궁극적인 행복과 복지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막 그 이혼 과정에 막 이렇게 자녀를 서로 안 키우겠다 해가지고 보육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워낙에 이제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담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법원에서 또 제가 처음 소개할 때 법원에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뭐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일들 이제 삶의 현장이 저는 늘 그걸 하루에 3-4케이스씩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기본 정신은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부모 역할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부모 역할은 매우 힘드는 것으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근데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예.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혹시 뭐 교육이나 이런 거 좀 받아보시면서 자녀를 키우셨어요? 아니면 무작정 키우셨어요? 무작정 키우셨어요. 예. 그 결과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뭐 가족 생활 교육이라 해가지고, 저는 주로 뭐 예비 부부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뭐 부부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여성가정부에서 이렇게 생겨서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예방 차원이거든요. 이왕이면은 상처 안 주고 상처를 덜 주고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심지어 말하기 듣기 기술조차도 그 한국말 뭐 어렵나 뭐 됐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말을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런 교육만 해도 지금 부부 집단 상담하는 경우도 훨씬 예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19로 막 우리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예방접종, 백신 맞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훨씬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매우 힘드는 거다. 부모 역할 그까이 거 대충 아무나 한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해요. 핵가족이고 사회도 많이 바뀌고 요즘은 잔소리 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 애들 보면 스마트폰이다 뭐 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애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애들. 교회 청소년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식탁에 있으면 전부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고 대화는 없고 지금도 카톡 오네요.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족끼리 대화도 없어지고 거의 잔소리가 애들 게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부모 역할이 매우 힘드는 거다. 그래서 주위 도움이 필요하다. 뭐 주변에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내밀한 자기 어린 시절에 그런 쓴뿌리 상처, 그거는 이렇게 다 여기서 이제 질문하라고 해도 다 못하세요. 같은 교인이지만 그래도 다 개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내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라면 자기 불안 때문에
자꾸 아이한테 잔소리하고 아이하고 계속 이제 안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데 그 불안이 뭔지를 알아내면은 근원을 알아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좋아져요. 자기가 자기 통찰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상담이 중요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 보면 무료 상담도 있지만 사실은 상담하는 게 그냥 무료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 역할을 잘하고 싶고 또 배우자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어떤 일에는 참 힘들고 뭐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한다면 꼭 한번 상담을 통해서 좀 자기 통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 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뭐 질문 없으시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서로 자녀 양육하고 그럴 때 예. 칭찬이나 격려에 인색하지 말고 격려. 님 동생한테 물어보나? 집을 여기서 떠나시더라고. 요 말은 제 카랑카랑한 요 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한테 물어보나 이게 아니라 야, 네가 알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식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절대로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분 누구세요? 예,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본 지침.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뭔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쭉 읽어보면서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구나. 또 어떤 부분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구나.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아 요거는 뭐냐면은 니 좀 더 잘해라. 니와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 있는 그대로. 자 그다음 네 번째 시작. 자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칭찬이나 격려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온 가족이 공감하는 규칙 문화를 함께 만든다. 어느 누군가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 예. 왕따의 원조가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한 40분, 50분 한 이 강의 내용이 하나라도 그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그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의 부족한 재능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인 줄 알고 서로 가족원들 간에 사랑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사모님